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책 이런 데서 뭐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해서 그러나 말을 요령껏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아는 내용, 뭐 이론가는 아니고요. 늘 현장에서 활동해온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상기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전국 각지에서 또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룹도 많습니다. 그룹의 성격이나 크기도 뭐 다양하고요. 근데 저는 신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더 급격히 또 확산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도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뭐 이를테면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든가 또 몇 년 됐습니다만 이탈리아의 보성운동 이런 것도 이제 기존 정당으로서는 그 스페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페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정당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직 보성운동은 이미 이제 몇 차례 선거에 참여해서 이미 하원에서 제3당으로 되고 있고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포데모스는 아직 유럽 의회 선거하고 지방선거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지역의 지방선거에만 참여했는데 둘 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고 지금 유럽 스페인에서 인기도에 따르면 제1당이고 아직은 의석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어쩌면 지난번에 시리자가 그리스에서 제1당이 됐는데 포데모스도 다음 총선에는 스페인에서 제1당이 될지 모른다 그런 평가를 하죠. 이게 이제 그런 새로운 정당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기성정당 내에서도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지난번 이제 영국 노동당에서 새로 당수를 뽑았는데 이번 주였나 이번 초였나요? 제레미 코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레미 코빈은 영국 그 의회에서는 이렇게 의회 내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 당 대표와 예비내각 또는 강요들은 맨 앞주지 않고 그 뒷줄에는 이제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의원들이 앉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을 백벤처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당 대표나 또는 강요들은 프런트벤처라고 하는데 그냥 30년 동안 한 번도 뭐 예비내각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30년간 당의 그 비주류였던 코빈이라는 분이 당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노동당이 이제 총선에 승리하면 이분이 영국 총리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라고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분인데 원래 이제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 지도가 독특해서 그 당원이 아니더라도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 참여를 해서 지금 예상을 깨고 힐러리 클린턴을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투표는 한 곳이 없지만 여론조사에서 훨씬 앞서고 있어서 혹시 이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성정당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는 기성정당을 깨고 포데모스나 보성운동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변화는 저는 뭔가 새로운 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움직임이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은 80년 이래로 한 30여 년간 소위 시장 만능주의의 전성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시장 만능주의의 전성시대가 40,
사회적 병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이런 새로운 정당운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새정치민주연합 또 새누리당이 있지만 이 두 당에 맞춰서는 도저히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기성 정당이 극히 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나태하다. 또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당이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진 이유는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거죠.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만 보면 지난 7월 17일 날 서울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20대에서 50대만 보면 약 53%에서 56% 정도가 필요하다 이라고 했고 심지어 새정치연합 지지자들 중에서도 61.7%가 신당이 필요하다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신당인가, 왜 신당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신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야당이 제 몫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1야당을 교체하기 위해서 신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일부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권 교체만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야당을 잘 고쳐서 그렇게 해서 힘을 다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는 신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로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또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또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또 우리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신당이 필요한 것은 단지 정권 교체 또는 야당 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 영어를 쓴다면 레짐 체인지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7년 체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87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헌법이 성립된 해죠. 그래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당 구조도 만들어지고 등등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에 지난 70년간, 올해가 해방 70년이죠. 70년간 저는 한 번도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 기득권 세력이 있죠. 친일파로부터 이어진 기득권 세력이 지금까지 쭉, 그 후에는 산업화 세력이 외피를 쓰고 그 후에는 새로 계속 외피를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후에 반대하는 세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뭐 중간에 이제 민주운동이라는 형태로 다른 형태로 이어져 왔지만 결국은 한국 사회는 그 주도 세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는 87년 체제가 아니라 1945년 체제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70년간 한 번도 근본적으로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한때 이제 축산 조공업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다 결국은 좌절하고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성립됐지만 그 두 야당 또는 민주정부도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조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흘렀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주도 세력과 어떤 가치 또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을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해방 70년을 맞아서 근본적인 체제를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정당 체제가 지금 거의 양당 체제인데 이것도 바꿔야 되고 또 시장과 다른 말로 하면 재벌과 관료가 함께 지배하는 체제죠. 지금이 이것도 이제 재벌과 관료와의 지배 체제가 아닌 정치가 이끌어가는 체제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화 운동 세력, 관료,
친노, 또 노동 부분에 있어서 보면 조직된 노동자들, 민노총, 노총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주도해 왔는데 이것도 전혀 다른 사람, 노동운동 밖에 있는 노동자들 새로운 주체로 전부 다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이제 체제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신당을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어떤 신당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신당이 추구해야 될 이념과 노선에서 이것이 이제 신당이 필요한 이유가 근본적인 변화인 것처럼 그 이념과 노선에서도 전통적인 좌와 우 이런 것을 좀 벗어나야겠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탈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항상 언론에서도 그러거든요. 신당이 나온다 그러면 신당이 그러면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오른쪽 우클릭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는 거기가 더 좌클릭하는 겁니까? 늘 그렇게 물어보기 고정관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클릭도 아니고 좌클릭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좌든 우든 또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보수에도 개혁적인 보수가 있고 진보에도 합리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그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보 보수 또는 좌와 우로만 정치 세력을 판단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보면 진보에도 저는 수구 진보가 있을 수 있고 보수에도 개혁 보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보도 이게 개혁적 진보라야 되고 보수도 개혁적 보수라면 같은 개혁이라는 으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 대체 개혁이 뭘 얘기하는 개혁이 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먼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먼저 버리는 세력 이것이 개혁 정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요. 또 이런 말 하나 더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에 중용의 정치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중용 아시죠? 중용은 중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것도 이제 뭐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중도. 그건 진보와 보수라는 기본의 프레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중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싫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거고 이게 아니고 중용의 정치다. 중용은 뭐냐? 아시죠?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를 들면 더 약한 쪽의 편을 들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회에서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재벌, 관료, 보수 언론, 뭐 옛날엔 군이었지만 지금은 군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 수구 세력 이쪽이 숫자는 적지만 압도적으로 힘이 세죠. 그러면 힘이 더 약한 쪽 편을 들어서 그 힘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게 중용이거든요. 중용이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중용을 이제 기우뚱한 균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날 대학의 김진석 교수께서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균형이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저쪽에 약해 그쪽의 힘을 보태주고 그다음 이쪽의 힘이 약해 이쪽의 힘을 보태줘야 돼요. 예를 들면 노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도 민노총처럼 기득권 세력화 돼가지고 거꾸로 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과 또 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누구 편 들어야 되고 그때 노동 편을 들면 안 돼요. 노동 중에 특정한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연금 개혁을 했는데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지금 거의 기득권 세력화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개혁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 그쪽이 힘센 것이고 힘이 약한 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당이 지향해야 될 노선 또는 가치는 그런 데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정당의 모델은 학문적으로 얘기했다면 뭐 간부정당이냐 대중정당이냐 또는 계급정당이냐 국민정당이냐 또는 뭐 지지자 중심 정당이냐 당원정당이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좀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의 구별법에서 보고 지금 새누리 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두 가지의 나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간부정당 요소도 극복해야 되고 또 전통적인 의미의 대중정당으로만 하는 것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장점을 취하되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 정당, 분권 정당 이런 형태로 모색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당의 주도 세력은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화이를 얘기했던 후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신당의 주도 세력도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한국 사회는 지난 70년간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크게 보면 산업화 세력과 한쪽으로는 또 다른 한쪽에는 크게 보면 민주화 세력, 이 양대 세력에 의해서 이제 주도권을 주고받아 왔는데 주로 산업화 세력이 주로 긴 기간 동안에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뿌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 세력이 다 있고 이쪽이 기득권 세력이죠. 자, 민주화 세력은 그러면 정말 그 개혁적이고 정말 늘 옳은 방향으로만 걸어가느냐. 뭐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민주화 세력조차도 일부 일종의 진보 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도 민노총이 늘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건 산업화 세력도 아니고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세력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새로운 미래 세력이 나와 있다. 그 새로운 미래 세력이 뭐 지금은 수상적인 얘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참신하고 헌신적이고 유능하고 그리고 확고한 개혁성을 가진 그런 혁신을 주도할 창조적인 전문가들, 창조적인 혁신 기업가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불의에 맞선 사람,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새로운 미래 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핵심 지지 기반은 보통 이제 지지 기반을 얘기할 때 이게 지금 현재 한국 정치는 이제 지역과 진영 두 가지 지지 기반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수 정당인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서의 범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영남과 보수 세력, 그리고 범진보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과 상대적인 진보 진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지역 정치를 비난하는데 지역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치, 지역에만 의존하는 정치, 그건 뭐 극복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국에서 저는 영남과 호남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게 이를테면 기계적 중도입니다. 지역주의, 영남과는 똑같아. 이건 제가 볼 때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압도적으로 호남이 힘이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호남이 힘이 약하면 호남 편을 들어주는 게 중용입니다. 중용. 그런데 좀 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뭐 영남이나 호남이나 지역적 차이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호남이 더 개혁적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그걸 악용해서 호남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개혁의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호남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당은 지금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개혁적인 호남이라는 기반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 힘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계층적으로 볼 때는 중하층, 무주택자, 중소기업, 우리 사회는 지금 90대 10의 사회, 뭐 어떤 분은 99대 1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수이면서 약자인 90 또는 99를 계층적으로 대변해야겠죠. 그리고 지지 성향으로는 무당파. 죄송합니다. 빨리 보세요. 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무당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무당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거기에 지지 정당 없음 또는 뭐 답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무당파라고 불리는데 보통 우리가 무당파하면 여론조사에도 답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관심하고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양쪽에 대해서 동시에 양비론을 취하는 보통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결코 무당파가 정치적 무관심층도 아니고 그리고 중도도 아니다. 이념적으로 볼 때 그런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당파가 기성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정치적 각성이 높고 그리고 양당 체제를 갖다가 흔들고 좋은 정당을 원하는 제3시민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정배 의원이 4월 29일 날 광주 보궐선거에 승리할 때도
제가 그 지지계층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정당 지지를 하지 않는 무당파들이 천정부를 당선시킨 핵심층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거기서 퍼져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도도 아닙니다. 다시 2012년에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층을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보다 평균적으로 볼 때는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문제, 복지 문제 등등에 있어서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철수 의원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중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착각인데 오히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중에는 물론 이게 평균이니까 개중에는 물론 좀 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더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중도층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신당이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 무당파를 자기 핵심적인 지지기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 신당의 중요한 상태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준비 상태는 그렇습니다. 신문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천정배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정배 의원이 이제 지금 여러 지금 진행 중인 다양한 형태의 신당 흐름을 하나로 통합해내는데 중요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모레 내일 그때인가요? 20일 날 천정배 의원이 아마 국회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 하면서 이런 지향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개혁 세력들, 뿔뿔이 세력들 함께 힘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발표를 거쳐서 10월쯤에는 이제 이런 신당의 흐름에 찬동하는 분들을 다 모아서 함께 그 신당을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고 신당 추진 기구를 만들고 중간에 또 추석이 껴있고 지금 현역 의원인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해야 되니까 10월 중순 요즘 중하순경에 신당 추진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한 12월쯤에는 말기인 대회를 하고 그리고 1월 정도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참여하는 것이 1차 목표인데 총선이 4월 13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순쯤에 참가하면 2, 3, 4, 한 90일쯤 남는 거니까요. 저는 일정이 촉박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준비를 해나갈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참가하기보다는 충분히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많은 세력들을 모아서 1월쯤에 참가하는 생각합니다. 신당이라고 해서 기성 정치인들 다 배제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들도 이런 새로운 도전에 찬동하는 그런 분들하고는 힘을 합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월, 12월 연말쯤 되면 기성 시민주의 새누리당에서 저희는 새정치민주화는 뿐만 아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저는 최근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로 김무성까지도 내시려고 하는데 절대로 유승민 전 대표를 공천을 안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필요하면 유승민 전 대표 이분은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지만 개혁적 보수 아닙니까? 그분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식견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도 함께할 분들은 다 합치겠다. 연말까지. 그래서 한 1월쯤에 참가해서 총선에 참여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총선에서는 아마 지금 목표는 제1당이 되는 걸 목표로 결국은 결정은 국민들이 해주시는 거지만 제1당이 되는 목표로 지금 할 생각이고 이걸 통해서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방 70년 물론 내년은 70년이지만 해방 70년이 되는 이때 이제 한번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자. 우리 사회를 주도해온 세력도 바꾸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 방향도 바꾸고 그리고 이걸
대통령을 통해서 그 어느 분 말씀처럼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뭐 그런 생각.